윤석열 당선인 측이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 일단 요건이 되는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국민투표를 하려면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것이나 투표에 붙여라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국민투표 붙일 요건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대통령 당선인께 보고하려고 합니다.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건지 제외도 되는 건지 국민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들이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윤기찬 변호사한테 좀 먼저 물어보죠. 우리 헌법에는 국민투표를 언제 어떻게 어떤 때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헌법 규정이 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뭐 외교, 국방, 통일 등 기타 뭐 국가 안위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 국방, 통일은 해당 안 되고 국가 안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당선인 기타 측은? 국가 안위라고 하기 때문에 기타 국가 안위라는 것은 사실 좀 넓게 해석돼 온 게 맞아요. 현재 결정례에 비춰보면. 예를 들면 뭐 수도 이전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불신임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됐었거든요. 따라서 국가 안위에 대한 것은 저것은 이제 명확히 어떤 요건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시적 규정으로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재량권이 상당히 주어진 거예요. 이거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중요정책, 그러니까 부의할 수 있는 중요정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서 저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윤기찬 변호사 생각하시기에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는 사실은 크게 제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일각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국민투표에 검수 그 수사권 박탈 법안을 폐기하는 안을 올린다. 그럼 이제 그 국민투표에서 만약에 통과되면 폐기되는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이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다만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은 이것은 사실 국민의 기본권이거든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따라서 저 부분을 너무 제약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국민투표권이라는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석으로서 조금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할 때는 국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국민 과반인가요? 네, 과반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국민투표를 만약에 실시를 했어요. 그에 따라서 법률의 효력이 좌우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게 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붙일지 말지, 어떤 내용을 붙일지 이런 것들은 다 대통령이 정합니다. 따라서 다만 대의민주주의하라는 헌법 체계상 특정 법률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따라서 검수완박을 그 내용으로 하는 뭐 검찰청법을 이걸 국민투표에 붙여서 효력을 없애겠다.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것이 국민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절차의 국민투표라면 저는 그 요건은 너무 엄격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김성환 정책위장 발언을 들어볼까요? 장제원 비서실장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합니다. 우리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장제원 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이야말로 위헌적 발상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속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말합니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투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국민투표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죠. 내후, 외환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안위에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 수사 공백을 통해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다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번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게도 지난번에
2014년에 헌법 불합치의 내용이 뭐냐면 재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지금 현재 전체 선거인단의 구성에 있어서 과연 6월 1일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뭐 국민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속내가 보이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투표를 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거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8일 정도 하자. 전체 제외 국민까지. 아니면 차라리 헌법소원이나 법쟁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은 제외 국민은 제외한다라든지 예. 단수를 해서 실제적으로 헌법 불합치 2016년부터 없어졌던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고 얘기하자 해보자 한다라면 그거는 말이 된다고 예.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지방선거 때 같이 한번 붙여보자. 이것은 뭐냐 하면 선거 전략상으로만 느껴지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현실적으로 무리한 즉 2014년에 헌법 불합치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낮에 김근식 당협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게 과연 당선자의 뜻인가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개인적인 제안에 불과한 이야기다.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아직 있는 거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당선자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죠. 네네.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당선자한테 건의하려고 한다. 근데 의견을 모을 만한 안이 이미 지방선거를 전제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안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다. 근데 제가 조금 보충을 예. 하나 하면 저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2016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 건 맞아요. 그런데 국민투표법 전체가 효력이 상실된 것도 아니고 해당 조항 중에 일부 문구의 효력이 상실된 거죠. 예를 들면 제외 국민의 경우에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 있는 경우에만 투표권을 주는 이 조항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투표를 해봤지만 공직선거법에도 이 조항이 있어요. 국외부재자 조항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이메일을 통하거나 서면을 통해서 신고하면 할 수 있게끔 고쳐놨거든요. 예. 거기에 준해서 아마 선거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렇게 좁게 하는 것이 투표권을 주자는 그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선관위에 조금 더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선관위가 입장을 밝혔지만 선관위 관계자의 얘기이기는 합니다. 정식으로 합의를 거쳐서 나온 유권 해석은 아니죠. 장제원 비서실장도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관리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그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옳건 아닌가요? 3년 동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투표임 영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민주당이 그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네, 김종욱 교수, 지금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런 논란이 있을 걸 알면서도 국민투표 제안을 꺼내든 배경이 뭔가 이걸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국민투표를 두려워하는 거다 안 받으면 저는 이건 명백하게 6월 지방자치 선거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도 예를 들면 이 법 개정이 안 되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상황인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진짜 기타 국가안위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어차피 이 법안 자체들은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소위 강행한다, 독주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5월 달부터 한 달 동안 소위 국민투표 문제, 그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독주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선거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국민투표를 하자마자 논의 가지고 제가 볼 때 저기 한 달 내에 합의가 되겠습니까? 합의가 불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서 제가 볼 때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더 독주독선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 지금 국민의힘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전략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빨리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입장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또 갑자기 또 국민투표 얘기가 나와서 그거 가지고 또 내내 또 싸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까요, 최경철 의원? 네. 일단 헌법 72조에 보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국민투표에 붙일 일은 없고 그러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믿는다. 장제원 실장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문재인 대통령 찬성하는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실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18일 전까지 날짜하고 이 안건 등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 국민투표 해보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87년도에 헌법 고칠 때 국민투표에 이 헌법을 붙입니다. 이러면서 온 동네마다 이렇게 그 공고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 공고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거를 안건 공고, 날짜 공고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굉장히 촉박하죠. 근데 이거를 국민이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알지만 이 검수완박이라는 주제 자체가 좀 국민들에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언제 검찰 수사권이 있었고 경찰 수사권이 따로 된 거야? 뭐 이렇게 모르는 분도 있고 사실 뭐 경찰서에 한번 안 가본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검수완박이라는 주제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힘든 주제인데 이제 이것을 국민투표에 한번 붙이겠다고 국민의힘에서 던져봄으로써 아 국민들이 아 이렇게 중요한 주제였어? 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들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거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네. 그렇게 국민들에게 한 발 다가서는 이슈를 만들어준 것이죠.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사실 좀 힘든 지경이었는데 이제 전세를 약간 뒤집는 그런 이슈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국민투표가 실현 가능성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낮다. 그러나 국민들께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안의 부당성을 한번 살펴달라는 그런 그 이슈 던지기는 충분히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유기찬 위원장,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투표를 한 것은 헌법 개정할 때밖에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도 문제지만 만약에 된다고 해서 국민투표에 부의한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전례가 되겠죠? 예, 다만 이제 이 국민투표를 할 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할지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방금 최경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속도전, 편법 동원해서 속도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해석의 여지를 또 국민한테 던져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따라서 저는 국민투표를 해보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상당히 또 추구했던 이런 정당적 색깔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득실면을 따져보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투표 카드 이게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민주당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회기 쪼개기로 맞서면서 무력화시켰는데 이대로라면 5월 3일 국무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번 타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어제 하루밖에 회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6시간 48분 만에 이 필리버스터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 모습 잠깐 보실까요? 반대한다! 박수하라! 이 말씀을 하신 국원께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등 110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쿠이보노는 누가 이익을 보는가라는 뜻입니다. 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버드를 나오든지 서울법대를 나오든지 이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만은 사법통제, 민주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건 안 돼요. 이 법의 진정한 문제점은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개법에 따라서 12시면 임시 회기가 종료됩니다. 몇 시에 맞는 시계죠? 지금 몇 시예요? 저 시계 맞아요?
예, 자정이 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철 의원 어제 110명이 신청했는데 몇 명 못 듣고 끝나버렸죠? 네, 뭐 거의 사람이 없어서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뭐 국민들에게 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매우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지경인데 국회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도 반성을 해야 되고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기자들도 사실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저 법안을 속도를 붙여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솔직히 의아해합니다. 저게 무슨 법인데 저렇게까지 빠르게 가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저렇게 빨리 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법들이 많습니다. 임대차 3법, 그리고 공수처법, 그리고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안. 이러한 것들이 전례를 볼 때 아, 저렇게 빨리 가면 무조건 실패했구나. 이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또다시 저렇게 법 절차를 굉장히 무시하고 그리고 국회는 회의하는 공간인데 회의보다는 완력으로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려는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여기에서 그 잘못을 질타받을 수밖에 없다. 저것을 굉장히 잘못된 것임을 굉장히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날 섣불리 합의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저렇게 빨리 나갈 수 있는 빌미를 줬다. 국민의힘도 이 국민적 지탄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민주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큰 형으로서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좀 국회가 남은 그 회기 기간이라도 물론 5월 3일까지가 아마 보여지는데요. 협상을 좀 더 해서 국회의 모습을 회의하는 국회의 모습을 타협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정말 그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촉구를 해봅니다. 예. 그런데 어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이제 의사 진행을 좀 늦추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설을 하는 거죠. 일종의 방해 전략인데 그러려면 반대하는 쪽 입장만 듣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 또 뭐 이쪽 저쪽 다 합니다. 민주당 의원도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김종민 의원 발언 잠깐 들어봤는데 안민석 의원도 필리버스터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기획수사에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4년형을 감옥에서 살고 감옥을 나온 후에 화병이 나서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저 세상으로 떠난 또 다른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사랑했던 김재현 의원 이야기입니다. 김영준 이제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사례는 고 김재윤 의원 건인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죠.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4년형인가 살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진술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허위 진술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억울한 죽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던 거 기억하는데. 네.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죽기 전에 또 봤어요. 김재현 의원을.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원래 좀 소수자 또 약자 이런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민주당에서 그 시간 쓰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죠. 사실은 소수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대다수 정당이 뭐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소수 정당이라 할 수 있지만 반대 저거는 뭐 어찌 보면 필리버스터라기보다는 찬반 토론이 한 차례 주어졌다 그렇게 해도 찬반 토론. 예, 뭐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이 필리버스터지 실제로 이미 필리버스터의 성격이 사라진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시간 끌기에 불과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더 뭐 어떻게 보면 낯뜨거운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가 한때 합의했다가 또 그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얘기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고 더군다나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저렇게 나와서 이게 필리버스터로서의 의미보다는 왜 그 법이 있어야 되는가, 예. 강행돼야 되는가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더 또 뭐 이게 어떤 상황으로 이해해야 될지도 어려운 그런 지경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종욱 교수 어때요?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나 필리버스터 할래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야기를 그냥 쭉 길게 하면은 필리버스터인가요? 뭐 그거야 뭐 의원들 재량에 맡겨 있는 상황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소수자들이 국회 내에서 자기가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입장들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다수가 존재하는 당이 입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회기 쪼개기를 하기로 했으면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기로 했으면 한 6시간 정도 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라면 소위 국민의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서로 간에 너무 강대강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성들을 아마 그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리버스터의 본 뜻에는 이게 맞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 근데 예. 더 고민스러운 건요. 이런 상황들은 국민의힘이 만든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퇴로를 막았어요. 인수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법안 올라오게 되면 우리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명분도 줬잖아요. 중재안에 합의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이 퇴로를 막고 명분까지 줬는데 이걸 안 한 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뭐 편법, 꼼수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기찬 위원장, 민주당은 국민의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당 간의 책임을 미룰 문제는 아니고요. 내용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국민적 예. 시각에서 볼 때. 절차상 보더라도 지금 필리버스터가 6시간 만에 끝나게 된 경위가 첫 안건이 뭐였냐면 회기 단축의 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회기를 원래 한 달 30일까지인가 더 남았는데 이것을 그날로 줄여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 전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얼마나 시급하길래 대통령이 바뀌기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공포시킨다는 이런 플랜을 짜서 이걸 거기다 맞춥니까? 수기 과정 없이. 안건 조정의 구성 때도 보면 탈당, 꼼수 탈당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탈당까지 예. 시켜놓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국민이 입법권을 준 국회의원들의 국민의 의사에 맞는 의정 활동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것이 오면 15일 내에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15일 내에 과연 이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법안 내용상의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 공포 여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거부권 얘기도 나오고 국민투표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번에 지금 통과된 법안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에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한국형 FBI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합의안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합의안에 나와 있는 대로 1년 6개월이 소요돼서 한국형 FBI 중수청이 설치되도록 저희는 여전히 노력을 할 겁니다. 노력을 하고 그리고 두 개의 그 경제부패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도 그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안 지키고자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의 그 의장 중재안이 사실상 파기가 됐고 결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강행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재안에 담겨 있는 나머지 무슨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 조홍천 의원 얘기를 한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조홍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중수청이 빠졌는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중수청 이거 빨리 만들자. 자꾸 독촉하는 게 웃을 수가 있다.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린 칼끝이다 이제는. 근데 그거 자꾸 만들자고 독촉하는 게 이게 뭐냐. 윤석열 혹은 지금 국힘 쪽에서 여러 가지 패를 가지고 지금 검찰 특수수사로 하는 것이 나을까? 혹은 중수청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한 게 나을까? 초이스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지하죠? 이거 통과될 5월 3일까지는 아직 그분이 장관이 아니고 후보자인데 예. 어떻게 저지합니까? 통상의 국무위원 후보자한테 마이크 들이대면 다소곳이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만 저희들이 예. 뭐 일상적으로 봐오다가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하면서 당당하게 준비했다는 듯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세요? 예. 불편하다는 게 불쾌하다는 뜻입니까 혹시? 그거보다도 좀 당혹스럽고 네. 이 사람이 지금 뭐 딴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건가? 딴 거라고 하면 어떤 거? 혹시 5년 후에 어나더 윤석열? 왜 이러지? 예, 5년 후에 어나더 윤석열. 김영주 의원. 네. 그러니까 지금 조홍천 의원 얘기는 중수청을 지금 만들면 나중에 결국은 이제 중수청을 운영할 사람은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네. 이거 잘못 만들면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다 이런 걱정인 거죠? 네. 저도 이미 다른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된다, 민주당이. 이것이 중요한 안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런 것을 민주당이 안을 거니까 당선자 측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안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어차피 민주당은 강행할 것이고 그랬을 때 만들어낸 한국형 FBI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손 밑에 들어가게 되는 따라서 그게 뭐 반대하는 척하면서 동의해 줄 수 있는 사안이 돼버린 이제 그런 측면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민주당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야말로 수사권의 공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과연 경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그 대안이 뭔지 공수처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그 말하자면 반대 진영에서 논리에 대한 공박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막연하게 FBI형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이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안은 아니다. 그런 것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기찬 부위원장 중수청을 안 만들면 그 빠진 수사는 누가 하게 되는 거죠? 현재 경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6대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도 할 수 있게끔 해놨던 것이죠. 나머지 못하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검찰이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4개를 또 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경찰도 하고 있고 검찰도 중요한 수사이기 때문에 너네들 크로스 체크 해라라고 수사권을 줬는데 이걸 합리적 이유 없이 뺀 거죠. 거기에 따라서 피해보는 건 국민입니다. 대량 사건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 부실 수사가 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예를 들어서 이게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자질시켜야 돼요. 뺏어야 되지만 부실 수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사권을 빼낸다는 거는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고 누더기 법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자 하는 이 목적만 있는 겁니다. 왜 뺏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입법 목적 입장에서 보면 국민적 시각에서 입법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투표부터 뭐 중수청까지 이제 웬만한 법률 상식이 없어가지고는 시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 누굴까요?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 아닐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중재안을 덜컥 받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죠. 결국 여러 차례 사과를 했는데 그런가 하면 또 국민투표 과정에서도 뭔가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한번 그동안의 발언들을 들어보시죠. 지지자들도 반발하지만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엄청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켜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두고두고 입법 독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여야가 정치 협상이라는 정치 야합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재협상 동참을 촉구합니다. 정말 민주당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은 모 인사의 그런 국민투표 제안에 저는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최경철 의원,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 스타일 많이 구겼는데 이게 단순히 스타일 구긴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큰 실수를 해버렸죠. 왜냐하면 말 뒤집기를 통해서 신뢰를 잃어버렸고,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결국엔 뭐 여당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몰려버렸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민주당의 일방 통과로 통과되는 그런 최악의 경우를 맞게 돼버린 게 사실 원내대표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의원들은 옛날 같으면 이 원내대표 잘랐는데 지금 같으면 못 자른 이유는 결국 윤핵관이라서 못 자르는 것 같은 뭐 이런 말도 하던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과연 여러 당의 의원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모아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그렇고 어쨌든 권성동 의원은 지금 윤핵관이라는 꼬리표가 달고 그 원내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좀 그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당의 여러 의원들의 의견들을 굉장히 좀 모아서 행동하자면 굉장히 좀 실수가 벌어질 텐데 지금까지는 너무 실점이 많아서 당분간 좀 새롭게 일어서기에는 조금 힘든 모습이 아닐까. 어쨌든 그 이번에 국민 투표를 어떻게 할지 국민 투표를 좀 여론의 중지를 확실히 모아서 반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을 좀 보인다면 점수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좀 많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타격을 입지 않을까. 권성동 의원이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국민투표 관련해서도 권성동 대표 그전에 윤핵관이었는데 지금도 윤핵관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국민투표얘기 꺼냈을 때는 그야말로 당선인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은 어제 오후에 국민투표 검토도 안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방금 들어본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모 인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투표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종욱 교수. 네. 당선인과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당선인의 신뢰를 잃은 것 아닌가 이런 전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선인 비서실장이 국민투표를 얘기했는데 원내대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소통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논의 과정에서 배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많은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따지면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상황을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서 뒤엎게 되면 또 원내대표는 사표를 내야 돼요, 실제적으로는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만약에 이것이 민주당이 지금 법안 추진하는 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통과된 거에 대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잖아요. 전 그렇다면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안 통과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아마 물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는 소위 사표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5월 9일이 지나게 되면 아마 당 내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여론이 저는 뭐 계속 제기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다음에 당선인 입장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 여지는 계속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게 사실 그 의원총회라는 것이 110명 중에 한 40명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 과정이 조금 부실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공수처법 관련해서 저희가 있었던 전부를 잃는 이런 상황은 피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민심이 좀 안 좋고 당원들의 생각들도 좀 달랐다. 그걸 뒤늦게 이제 알았던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다가는 조금 의견 수렴 과정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도 이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이제 의원들 입장 등은 추후에 아마 종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 원내대표 될 때는 참 큰 감투인데 그걸 또 잘해야 박수를 받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사퇴하거나 쫓겨나거나 그런 경우도 과거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과거에 왜 고3을 선거에 집어 끌어들이냐 했다가 또 선거 연령 문제로 또 크게 혼난 적도 있고요. 또 이번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만 더 어려운 거는 지금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대원 비서실장이 서로 나름대로 충성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당선자를 팔아서 자기 힘 모으는 데 쓰고 있거나 이런 과정에서 당선자의 스트레스 지수만 높이고 있는 그런 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따라서 인수위도 처음에는 당의 결정에 따른다가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다른 안을 꺼낸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또 장제원 비서실장이 다른 안을 꺼내기도 하고 그걸 뒤늦게 당에서 따라가기가 급급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이 정부와 새로운 어떤 국민의 힘이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굉장히 난제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당선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발언을 쭉 들어보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5월 3일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거기서 반대하실 이유는 그럼 당연히 없으시겠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그 질문 자체가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을 그렇죠, 예. 담고 있어서 어쩌면 제가 뭐 이렇게 똑부러지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인데요. 뭐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절차들에서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될 것인지 여부도 지금 뭐 봐야 되고. 무리 없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뭐 그런 정도로만 들어주시죠. 예. 최경철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봅니다. 뭐 여러 차례 뭐 그 합의안 존중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또 지난번에 박병석 의장 중재안 잘된 거라고 잘된 거라고 않았습니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0%다. 그리고 지금 쟁점은 5월 3일 날 오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갖고 5월 3일 날 국무회의에 통과를 시키려면 5월 3일 날 오전 10시에 통과시키는 시간을 오후로 바꾸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어쨌든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로 바꾸는 요청을 청와대에 할 겁니다. 저는 청와대가 이 요청도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관련 법안들이 모두 그리고 오후에 공포 절차까지 국무회의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기 전까지 이 검수완박 법안 아마 통과될 것으로 여태까지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로 미뤄보면 물론 가정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뭐 그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는 뭐 생각이 있었거든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고 떠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을 대통령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면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뭐 여러 국민들의 아마 기대일 겁니다. 예.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할까? 그리고 만약에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게 된다면 그 국무회의는 누가 주재하게 될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고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김부겸 총리가 주재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 3일이잖아요. 그 시간이 그날 딱 될 수 있나요? 뭐 지금까지 이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어 왔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5월 6일 날 요청을 해야죠. 임시 국무회의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청와대하고 좀 이런 것도 미리 좀 얘기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아직 뭐 미리 이야기되는 바는 없습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좀 불투명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김영주 의원, 김부겸 총리가 국무회의 주재하는 방안이 좀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던데요. 이제 뭐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하는 방향이 우선 첫 번째이고요. 또 그런 면에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라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이 중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이 그 부담을 많이 느낄 부분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우선은 원하는 그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논의에 따라서는 김부겸 총리가 하는 안도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5월 3일 오후에 하거나 아니면 5월 6일 날 임시 국무회의를 할 경우에 지금 이제 사면 논의되는 부분까지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내부 논의가 가령 뭐 5월 사면에 대한 논의가 좀 내용이 있다면 5월 6일 정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뭐 김부겸 총리가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사면도 참 관심사입니다. 과연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 것인지 사면 대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사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요청이 뭐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사면은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사면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 부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거든요, 사실은. 저게 이제 뭐 법률적 평가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진영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진영을 한번 좀 통합시키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면안을 짜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것은 문 대통령을 판단을 하시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평을. 왜냐하면 그렇게 뭐 어떤 분은 된다 안 된다라고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면이 사실은 원래 그 통합작용을 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잘못된. 그래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한 언급은 대통령이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언급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김종욱 교수 사면 분위기가 조금 타오르다가 권성동 원내대표 그 발언 때문에 또 확 사그라진 느낌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요구하면서부터 거의 셀프 사면이냐, 뭐 MB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지금 정치인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명박, 뭐 김경수, 그다음에 또 논란이 되고 정경심 전 교수, 그다음에 또 위재용 경제계.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그 정치 권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면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좀 그렇다면 저희 국민들이 느꼈을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그다음에 유권무죄, 무권유죄 뭐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국민들이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민이 공감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통합이 될까? 제가 볼 땐 이분들을 다 사면을 하게 되면 쌍방이 서로에게 계속 싸움을 할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사면을 했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원칙과 기준을 정확히 세우셔야 되고 사면권을 제가 볼 때는 남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종욱 교수께서는 약간 사면에 좀 신중한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재벌 총수들 사면하는 것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데요. 박찬대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재벌을 위한 사면은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잣대로 법이 적용될 때 법의 위험과 정당성이 생깁니다. 일반 시민에게 적용하는 법의 잣대와 판검사, 정치인, 유명 연예인, 대기업 총수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사면권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총수 일가에게만 반복적으로 행사되는 대통령의 시혜적 사면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전에는 절제되어야 합니다. 김명주 의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저런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 그 눈높이, 국민의 생각이면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오히려 정치인을 제외한 이재용, 신동빈 이런 분들의 사면은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의미는 뭐냐면 권력을 가진 자거나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뭐 그게 참 부적절하다는 걸 알지만 당장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든지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좀 자유롭게 글로벌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막 그런 기준에서는 꼭 저걸 미리부터 막아 놓을 필요는 없다. 단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묶어둬야 된다. 아마 그 정치인에 대한 사면들은 제한돼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잣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 의원은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 좀 다 풀고 갔으면 하는 그런 건데 원래는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야말로 은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기쁨 속에서 이렇게 베푸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뭐 부처님 오신 날도 다가오고 이래서 그 석탄일을 기점으로 사면을 해보자 뭐 이런 뭐 말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김종욱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남용되고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국민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에 기준에서 봐야 하는가 하면 지난 연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사면한다면 그때 했었어야죠. 왜 지금 또 몇 달 텀을 두고 한다면 이건 사면 너무 남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는 해는 햇볕이 약합니다. 이제 뜨는 해에 맡겨두시고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사면권은 새로운 당선인에게 새로운 정부가 석탄일을 맞아 하든 뭐 그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아 하든 그렇게 좀 맡겨두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은 이제 좀 더 이상 휘두르는 것보다는 좀 절제하시고 떠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새로운 당선인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사면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그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국민 통합의 기회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네. 게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권 행사를 하시려면 대통령께서 이제 나가시기 직전에 소위 보수 진영 인사로 분류되는 분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시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에 사면을 하시고 예. 물론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번 하시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 그러면 좋겠네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지는 않죠. 근데 뭐 정치 또 위정이라는 것이 예. 사실 감정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예. 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윤기찬 부위원장 그 말씀에 참 공감이 가는데요. 네. 예,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까지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 그리고 또 사면 참 편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친서를 취임식 준비위원장 박주선 준비위원장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참석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취임식에 참석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앉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순서대로 앉게 되니까요. 또 그러면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 궁금한데 박주선 위원장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친필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을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께서는 서울까지 3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이 현재 건강 상태로 봐서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지난번 당선인께 건강이 회복되면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운동과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 뭐 가능하면 다 참석해서 취임식 축하하면 보기 좋겠지요. 그런데 방금 박주선 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할 거다라는 것을 전했는데 이번에 초청인 명단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전 대선 후보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가 빠졌습니다. 대상에서요. 왜 빠졌을까요?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전 지사라든지 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근데 본인들이 오시면 정말로 의미도 있고 좀 환영을 하겠는데 예. 우선 전례가 없는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패배에 대한 아픈 상처를 상기시키거나 또는 크게 할 우려가 좀 있어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초청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쟁하셨던 후보들께서 취임식에 참석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정말로 기꺼이 저희들이 수용을 하면서 정중한 절차로 취임 초청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욱 교수, 초청을 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먼저 좀 물어라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물어본 다음에 뭐 오시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지금 같은 설명들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묻지도 않고 뭐 미리 오시게 되면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라고 하는 좀 고민스러운 대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취임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 전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것을 또 축하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에게 좀 요청을 하고 나서 안 오시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 박주선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드러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 전라도 말로 진짜 거시기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된 거니까 이렇게 뭐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순서를 좀 바꿔서 좀 먼저 물어보고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글쎄요. 아예 초청을 안 하는 것이 더 예의가 아닐까 싶다. 그런 얘기인데 최경철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정치 문화가 좀 적대적이죠. 그래서 뭐 한번 선거를 같이 치러보면 그 앙금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뭐 이번에 뭐 유승민 의원도 새로이 또 갈등이 또 벌어졌죠. 그 우리 윤석열 당선인과.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초청을 해도 아마 안 왔을 겁니다. 이번 경기 경선 결과에서 조금 많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그런데 초청을 하는 게 좋겠죠. 초청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지금 그 돌려놨는데 저분들 이재명 상임고문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뭐 몇 분 더 추가한다고 해서 뭐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국회 마당이 굉장히 넓은데 국회 마당에 자리 몇 개 더 얻는다고 해서 불편한 점은 없을 텐데 좀 더 포용의 의미, 통합의 의미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을 초청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일 텐데 아마 박주선 그 준비위원장 생각에는 아마 안 올 것 같아서 아예 초청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찌됐건 초청을 했는데 못 왔으면 괜찮는데 초청을 안 했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저는 뭐 아쉬움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초청하면 와버릴까 봐 안 한 거 아닐까요? 뭐 이재명 상임고문은 올 가능성도 있지만 뭐 유승민 의원은 안 오거나 그러니까 초청을 했는데 안 와서 자꾸 뭐 빈자리가 생기가 이러면 의전에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뭐 그런 기술적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초청장 보내면 윤기찬 부위원장 참석률이 100% 될까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을 텐데 저는 저게 그 박주선 위원장의 말 중에 이제 전례를 참조했다라고 하는 것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떤 경쟁자였기 때문에 초청 안 했다라는 시각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초청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저런 분들을 모셔다가 어느 자리에 앉힐지가 사실 일반적인 그 초청 대상처럼 이렇게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전상의 사실 전례를 따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례가 없나요? 저 궁금한데. 글쎄요, 저는 그걸 잘 알 수는 없는데요. 충분히 다 초청해서 안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을까? 노무현 대통령 배제하거나. 취임식에 이회창 후보가 없었나요?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됩니다만은 실제로 그러니까 초청을 하는 게 일상적인 부분이고 뭐 그리고 처음부터 오면은 그
상처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궁한 변명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올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죠. 김건희 여사 지금까지는 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산책하는 모습 정도 보이는데 청와대 이번에 이제 국민에게 개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와대에 지금 미술품이 한 600점 정도 귀한 미술품이 소장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술품을 전시 기획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가 커바나 컨텐츠라고 이렇게 전시 기획하는 것, 그리고 이런 전시 기획이 전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글쎄요. 최경철 의원, 저거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 가보니까 그 그림이 꽤 많이 걸려 있다고. 많죠. 벽마다. 예. 벽마다. 뭐 그리고 사진도 유명한 뭐 사진도 굉장히 많고 하여튼 벽마다 그런 뭐 아름다운 풍경들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죠. 괜찮은데 그런데 보여주는 당사자가 하필 김건희 여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조금 의아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청와대의 그림은 국가 재산이죠.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청와대의 그 총무비서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리고 담당 큐레이터, 전시기획사 이런 부분도 입찰을 통해서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될 텐데 특정인에게 영부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것은 뭐 공정의 의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것을 외부에 그 전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면 청와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뭐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조달 입찰을 하든지 전시 특정 기획사를 정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을 것인지 그렇게 하지 영부인에게 주는 일은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결국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뭐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소장전을 한다고 해서 그 미술품을 파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전시를 하고 도록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만약에 일부 그것은 이제 뭐 문화재청이라든지 여러 행안부라든지 검토를 통해서 만약 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예컨대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도끼라든지 그런 셀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에는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청와대 미술품은 저렇게 탐을 내서 그렇게 전시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지금 현재 공간도 외교부 장관 공간 가고 뭐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되면 부인이나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건 모든 게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입니까? 저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라는 곳이 이제 어느 편제로 들어가는지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은 일단 아닌 거가 되는 거니까 청와대 관리하는 그 해당 부처가 어딘지를 보고 그 관리하는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다만 김건희 여사가 저것을 이제 전시한다는 것은 청와대 자체를 공개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미술품 등 유형물들도 이제 공개를 하는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시기획 전시하는 데 있어서 그걸 유료로 하겠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따라서 저 부분은 현재 김건희 여사의 생각이고 청와대를 관리하거나 청와대 내에 있는 미술품 등을 관리하는 부처가 결정된 뒤에 그다음에 저런 것들이 이제 좀 구체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욱 교수 의견까지 들어보지요. 제 생각에는 해야 할 일이 다른 것이 있는데 굳이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빨리 이 계획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미술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에 대한 플랜들을 쭉 짜고 그 플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정도면 좋아 라고 하는 얘기들 속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갑자기 툭 저 얘기만 튀어나오니까 저는 어떤 분이 저는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기획 속에서 저런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면 되는 건데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이 거명되니까 또 다른 예를 들면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꽤 있어서요. 제가 볼 때는 먼저 더 중요한 건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나신 다음에 그다음에 차근차근 하시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에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7명입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요. 물론 이제 사표를 내지 않고 후임 장관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계속 장관으로 재직한다면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좀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괄 사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요. 지금 청문회가 늦어지고 있고 또 제대로 통과가 안 되는 후보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장관들이 그만두고 후임 장관들이 제대로 임명이 안 되면 국무회의 절반이 돼야 되는데 그 숫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 정부 시작부터 장관도 없이 국무회의도 제대로 못 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 혹시 그런 걸 감안하고 저렇게 사퇴한 걸까요? 정부가 끝났으니까 사퇴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미 잘 안 된다는 걸 전제해서 혹시라도 다음 정부에 도움 주기 싫으니까 미리 사퇴한다. 이런 건 너무 고약한 해석인 것 같고요. 예.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명박 정부의 그 낙마가 많았기 때문에 세 분의 국무위원들을 사퇴한 분들을 설득해서 실제로 19명 중에 지금 이제 가반이 있어야 되니까 10명 정도의 국무위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후보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겁니다. 가령 정말 10명 전체를 다 우워줘야 될지도 모르는 근데 노동부 장관 한 사람 빼고 제대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장관 후보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은 5월 9일 일괄 사퇴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정부의 출발을 위해서 몇 분은 좀 다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의 국무총리부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이번 주에 청문회 제대로 못해서 다음 주 2, 3일, 5월 2, 3일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만약에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본보기로 한덕수 총리 낙마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절차가 필요한데 인준이 안 될 경우 총리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코멘트를 하는 거는 언급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지금 저를 포함해서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프로세스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검증하시고 그 검증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철 의원, 꼭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더라도 지금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나오고 민주당이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속된 말로 민주당이 이빨을 지금 꽉 깨물고 있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인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 굉장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좀 험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헌정사에 여러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DJP 연합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종필 국무총리를 임명했죠. 근데 당시에 야당이 김종필 총리는 5.16 군사 쿠데타 가담한 사람이라서 총리 안 돼. 이렇게 해서 무려 5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제청을 해야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장관 임명을 못해서 결국에는 고건 총리의 힘을 빌어서 고건 총리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해서 16개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좀 총극을 연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헌정사에 이런 경험이 여러 가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힘든 난항이 예상된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심지어 결국에는 김부겸 총리가 재청권을 행사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어쨌든 그 최악의 사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정치권에서 좀 민주당과의 관계를 좀 더 완화하는 국면을 가져서 그래야 내각이 빨리 출범할 수 있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한덕수 총리의 임명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어쨌든 국민의힘이 조금 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문제는 김종욱 교수, 김부겸 총리가 과연 그러면 뭐 좀 재청도 해주고 이렇게 협조할까요? 저는 뭐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순간 저는 저 유탄은 한덕수 총리가 맡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유탄일 줄 알았더니 본인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동훈 뭐 이렇게 몇몇 분들과의 선택과 집중 과정에서 뭔가 좀 여야 간의 합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 문제가 제대로 해명이 안 되게 되면 민주당도 쉽게 총리 인준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제가 볼 때 설명을 자세히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뭐 고문료로 4년 4개월 동안 20억이니까 연봉 5억 원 정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서 저는 잘못하면 진짜 김부겸 지금 총리가 인준대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사실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문제가 지금 뭐 막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진 사퇴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사람들도 계속 버티고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쉽게 임명동의안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임명동의안은 어차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국회를 다시 내야 돼요. 이건 이제 대통령 인수법에 따라서 인사청문 요청안만 미리 인사청문 절차만 거쳐놓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임명 요구안 또 냅니다. 그때 이제 인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한동훈 지명자 등에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준을 거부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2007년도에 또 총리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볼 때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좀 이슈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하여튼 출발이 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네. 뭐 이럴 때일수록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당선인 또 야당 즉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 접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국민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정치적 지도자의 면모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민주당도 너무 그런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하여 포커싱을 맞춰서 뭐 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이 그렇게 썩 아름답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